IoT 서비스를 정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이 포크가 있죠. 이 포크에도 보면 그냥 포크가 아니라 여기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질을 몇 번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남게 되고요. 남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휴대폰은 이걸 클라우드에다가 다 전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격렬하게 포크질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헬시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이 포크가 아니라 뒤에서 분석해주는 서비스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이건 뭐냐면 하기스 기저귀입니다. 예, 기저귀 위에 조그마한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애가 쉬를 하면 뒤에 있는 습도 센서가 감지해서 엄마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엄마하고 연동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IoT의 키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디바이스가 아니라 서비스에 있다는 겁니다. 이 체중계에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올라갈 때마다 그 데이터들이 다 모아져서 제 휴대폰으로 예쁘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예, 저녁에 맥주라도 한 잔 먹고 나면 한 0.5kg 증가가 빨간색으로 잡아먹을 듯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체지방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온도까지 측정해서 단순히 체중만을 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런 체중계가 됐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서비스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함께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건 아스마폴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스타트업이 만들었고 그 천식 환자들이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식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되는 위치를 기록하게 되고 이 위치를 모아봤더니 천식이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도상의 맵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애들의 스쿨버스의 그 경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거기에 안 가서 놀게끔 가정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천식의 발작률을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앞에 디바이스가 있고요. 거기에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면 이걸 받아서 저장하고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뭐 앱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우리는 IoT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기 사례인데요. 여기도 보면 태양광 발전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조금씩 모아지면 그걸 쓸모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라는 그 장비에 그 잘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앱을 잘 만드는 업체가 서로 연합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나면 그 직접 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몰라도 인버터 업체가 전국에 있는 발전소의 상태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고객한테 도로 피드백을 주는, 고객은 모르고 있는데 고장난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릴까요?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인버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납품을 받을 때 모니터링이 안 되는 제품, IoT 기술이 적용 안 된 제품은 납품을 안 받겠다라고 조건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도 누리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의 구조를 보면 사실 아키텍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태양광 발전기의 인버터에 간단한 인베디드 보드가 붙어 있고 인베디드 보드에 네트워크 장비를 붙여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HTTP로 날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걸 가져갈 수 있게끔 모바일 API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이 보시면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개발을 했고 실제 개발 기간 한 2개월 그리고 유지하고 테스트하는데 1개월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바일에 있어서 이제
뭔가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는 항상 앱이나 웹 형태로 많이 보게끔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IoT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웹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이라는 이 형태의 프로토콜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10번 데이터가 10번 커넥션 됐다가 다시 디스커넥션 됐다가 이게 10번이나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oT 쪽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던 그 HTTP 프로토콜보다는 여기서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이 AMQP와 같은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지 형태의 프로토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건 뭐 MQTT 아니면은 뭐 AMQP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MQTT가 가벼운 프로토콜인 건 맞는데 보안이나 라우팅이나 이런 섬세한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MQTT 말고 AMQP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어떤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딸기밭에 또 센서를 단 사례입니다. 딸기라는 작물이 보통 5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해를 입어서 회복이 안 되고요. 30도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 딸기라는 작물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딸기 하우스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도 딸기 하우스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공공연한 말로 있을 정도로 항상 딸기 하우스 주변을 못 떠나고 배회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센서를 달고 이상 징후가 생길 때마다 어르신들이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실제로 작년에 양평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사례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있고 데이터를 모으는 허브 그리고 실제 통신을 하는 게이트웨이 장비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쪽에 있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센서 노드가 있고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게이트웨이로 가져오면 게이트웨이에서 MQTT나 SNMP로 데이터를 쏘면 그걸 서버 쪽에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요청할 때마다 다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로 푸시를 쏘거나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oT의 거의 뭐 1.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냥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알려주고, 여기까지가 1.0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되냐, 구조를 좀 더 섬세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2016년에는 이 IoT 플랫폼에 있어서 그림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디바이스도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디바이스도 앞에서 센서들을 붙이고 간단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을 해서 그 센서들에 나오는 데이터를 받고 가공을 하는 센서 허브라는 장비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 허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멀리 보낼 수 있게 암호화시키고 그리고 또 패킷으로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쏘면 대다수는 이게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또 세 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받아서 통신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할 때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인사이트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다 모아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전에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됐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이걸 다 갖추지 않더라도 일단 이 큰 그림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이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센서 허브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센서 허브에는 뭐 아두이노, 뭐 네두이노, 뭐 갈릴레이 이런 요즘 오픈소스 기반의 보드들이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걸 들고 가면 어디서 근본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냐라고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 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단가도 굉장히 싸요. 이 외에도 라즈베리파이나 비글본 블랙이나 아니면은 또 드래곤 보드 등등을 엔터프라이즈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센서들이 쭉 붙게 되는데 이 붙어 있는 센서에는 뭐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조도 뭐 원하는 센서들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멀리 통신하는 장비들로 게이트웨이 장비가 필요한데 이 게이트웨이 장비는 예전에는 전용 장비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전용 장비를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라즈베리파이 같은 걸 바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두이노는 CPU 파워가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암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급 정도 되면 최소한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형태대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패킷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서비스 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내주면 이 서비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는 그냥 웹서버를 이용을 해서 HTTP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통신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질 것 같다, 아니면 데이터의 양이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시징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게 MQTT, AMQP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T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IoT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걸 분석을 해야 쓸모가 있겠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빅데이터. 하도 많이 들었죠, 이제. 그래서 빅데이터, 다음에 리얼타임 분석, 다음에 머신러닝, 이렇게 세 가지를 IoT에 접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만능일 것 같이 한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만능이 아니다라는 게 요즘에 와서의 결론입니다. 빅데이터는 거의 하둡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결제만 하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굳이 서버 세팅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은 다르게 얘기하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막 들어오죠. 그리고 막 쌓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모여지면 그때 이 데이터가 크니까 쪼개서 분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결과를 합쳐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빅데이터인데 이 사이에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도로교통 정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연 시간이 한 30분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30분 전에 정보로 교통 정보를 받는 거예요. 막힐 때는 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실시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톰이나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트렌드를 잡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IoT 장비 중에 만약 보안 시스템에 관한 거다. 그래서 뭐 38선에다가 쫙 깔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분 전에 침입했어요 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실시간 정보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바로 이 머신러닝인데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심지어는 머신러닝 디바이스 기계에다가 바둑을 머신러닝해서 실제로 바둑 기사하고 바둑을 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딥러닝이라는 말로 학술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머신러닝이 일반화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바둑이나 뜨자고 만든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에 보면 모바일 게임 같은 데서 사람들이 방패를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종류의 칼을 사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학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칼을 많이 찍어내서 파시오라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신러닝이 사용된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소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 소의 발찌가 있고 이 발찌에 노란색이 발찌입니다. 그래서 소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다가 넣어주면 클라우드에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표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녹색 그래프는 평상시 소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암소가 그 발정기가 되면 움직이는 그래프는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갑자기 움직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제 그 축산업 종사자들이 건장한 수소를 데려다가 짝짓기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소의 생산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임기를 모르고 패스시키는 일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계속 머신러닝에다가 넣고 분석을 해봤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에 짝짓기를 했을 때는 랜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짝짓기를 했을 때는 순놈, 그 다음엔 암놈, 이런 식으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성별이 나올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걸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의 가임기를 알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말고도 원하는 개체 수를 조절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뭐 이게 100%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맞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은 실제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 아까 제가 바둑의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다양한 곳에서 머신러닝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 그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건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속도 더 커지고, 한번 고장나면 교체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방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정비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10,000시간이 지나면 로프를 교체한다. 30,000시간이 지나면 기어를 교체한다. 근데 가보면 멀쩡해요. 근데 매뉴얼대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건 통계적인 거고 실제로 그 시간이 안 돼도 고장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주요 부품에다가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고장나는 사례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을 한 거죠. 그래서 매칭을 해봤더니 특정 센서의 어떤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고장날 확률이 몇십 프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회사는 지금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터까지 간 거죠.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요. 기아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률, 오늘 밤에 고장날 확률이 90%니까 가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안 났는데 너 고장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IoT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시작은 뭐 센서 달고 데이터 받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맨 끝에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비스 모델을 바꾸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IoT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IoT 1.0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 이상으로 뭐 2.0, 3.0, 4.0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